이 개성공단의 불안정성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성공단 제도화의 제약 요인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해석을 조금 저는 현장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달리 좀 합니다. 어떤 거냐? 불안정성은 법제의 문제가 아닌 분단 정치의 문제였다. 본질입니다. 본질. 개성공단 출범과 미국의 반대. 애초부터 미국은 반대했죠. 아주 정략적으로 반대합니다. 달러박스라고 최초로 치고 나왔던 게 2003년 때부터 3회 정부 당시에 개성공단 치고 나가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미국의 반대. 우리는 일찍 오래됐습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남북관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6월 14일 실질을 부정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14 합의를 부정하게 됨으로써 2007년 14선언에는 말입니다. 어떤 합의가 있냐면은 개성공단 2단계 확장을 합의했습니다. 100만 평 이미 기반시설 다 됐으니까 2단계 250만 약 350만 평 확장 착공을 언제 해야 되냐? 2008년 1월에 했었어야 됩니다. 그게 남과북의 합의였습니다. 설계는 다 청량은 다 끝나 있었습니다. 2008년 1월에 2단계 확장 들어갔어야 되는데 중단시켜 버리죠. 2007년 12월에 개성공단 기숙사부터 많은 남북 간 합의들 전체를 우리가 부정해 버리죠. 결정적으로 2008년 상반기 5월, 6월, 7월 이 상반기 2008년 상반기에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닫아버릴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구 용역을 대외비로 추진하게 되죠.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기대가 컸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잘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외비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라는 사실. 누군가는 이 이명박 정부에게 개성공단 닫아야 된다는 압력을 계속 넣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의 대체적인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기존의 남북 간의 모든 개성공단 합의들을 해태하고 있으면 북측이 닫아버릴 거야라는 결론이었어요. 그 기조대로 쭉 갑니다. 저는 2008년 2월부터 개성 현지에서 모든 이 협상들을 담당했는데 이제 법제화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관광객 사망 사건, 박완가지 사건이 있었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됩니다. 2008년 이 사건은 2009년 이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정부가 최초에 요구했던 세 가지 사안들, 사과, 재발 방지, 모든 것들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확약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기하지 못했죠. 국민들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사과, 재발 방지, 유감 그리고 책임자 처벌 많은 이야기들 했었던 거. 그 내용들이 진상규명까지 어떻게 대충 규명이 되고 나서도 우리의 조건을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왜 안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 한 겁니다. 관계 회복을 안 한 거죠. 마찬가지 전하남 사건 오해사 조치 2014년 한미 합동 군사훈련 개성 잠정 중단 2016년 북핵 미사일 문제 전면 중단 이렇게 왔던 과정들 다 빌미가 결국 파국으로 가게 됐었죠. 여성 안정적 구조와 방안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아이디어입니다. 방법입니다. 국제법적 수준의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개성공단은 개성공업지구법은 계속 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개성공업지구법을 만들고 남측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관련 세칙, 준칙 어마어마하게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특히 제가 2008년 개성에서 북측과 협상을 가장 많이 했던 게 개성공업지구법 하위의 준칙, 세칙 협상이었어요. 북측은 개성공단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법제가 완비돼야 된다. 다양한 법들을 세부 하위법들을 만들자라고 남과 북이 합의해서 하자라고 협상을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그 모든 협상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2008년 상반기의 모습입니다. 그 협상에 나가지 마라. 개성 현지에 있는데 개성난 관리위원회에서 북측하고 같이 이걸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협상 다 그냥 거부해라. 기조는 명확했습니다. 개성공단 닫아야 되니까. 그게 실체죠. 그 법이 없어서 불안정했다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모르는 분들은 역시 법제의 문제야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100가지 법도 그것을 그냥 부정하는 정책 행위에 대해서는 배경이 무효하더라는 이야기죠. 저는 공단이 재개되면 이 법제도 진짜 중요합니다만은 누구도 손 못 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버리는 것. 개성공단 닫을 때 125개의 제조업계업이 있었습니다. 영업기업 약 90개 정도. 아까 보셨던 초기 화면에 개성공단의 그 공장들이 보였을 겁니다. 2015년 사진인데 그 1당의 100만 평에 공장이 들어가 있는 부지는 38%밖에 안 됩니다. 62%는 그냥 땅으로 그냥 방치되고 있죠. 개성공단은 100% 분양이 다 되었었습니다. 분양이 다 되었는데 왜 38%밖에 공장이 안 들어갔는가? 2008년 3월부로 모든 신규 투자, 추가 투자를 막아버리죠. 내부에 동결해 버렸어요. 땅은 분양 받았는데 정부가 들어가지 마라 그래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죠. 125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투자했던 고정자산, 설비자산 다 해가지고 약 6천억, 7천억 정도 그거 뭐 대충 보상해주고 닫아버릴까라는 고민들을 그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측이 북측에게 대충 약속했던 약 3천에서 5천 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었으면 그 규모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일찍 달성해 버렸으면 닫을 수 있었을까요?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충격이 있겠죠. 우리가 북측에 이야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2천만 평을 내놓으면 거기에 약 한 3천에서 5천 개 정도의 제조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연간 협력업체가 남측에 약 한 8만 개에서 12만 개가 가동이 된다.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단기간에 들어와야 된다. 특혜를 줄 테니까 단기간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성난이 시작됐습니다. 2007년 14선은 정상회담록을 보시면 나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주 볼멘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군대를 뺀 게 아니다. 이런 속도로 언제 3,000개가 다 들어오겠냐. 정부가 나서가지고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라도 많은 기업들이 단기간에 좀 개성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 빨리 이야기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기업들의 투자 문제라든가 기업들의 뭐 공장 짓는 시기 문제는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정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내버려둬야 된다. 아니 이래가지고 언제 3,000개 되겠냐고 계속 그 이야기를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측은 조기에 우리가 특혜를 주더라도 빨리 기업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했죠. 근데 결국 2008년 정부가 바뀌고 125개의 기업들 속에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었다는 것이죠. 3,000개가 이미 들어가 있었으면 최초에 우리가 북측에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구두로 2003년에 착공하면 딱 10년이면 2012년 연말이면 3,000개 정도가 들어와 있을 거다 이랬습니다. 근데 2008년 동결 조치하고 신규 추가 투자 막아버리고 우리는 개성공단의 신규 추가 투자가 막힌 걸 언제로 보냐면 2010년 5.24 조치로 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08년 상반기 5월에 내부 정책적으로 통일부는 아무 다 들어가라고 못 들어가게 하죠. 막아버리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30억, 40억씩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 내면서 개성에 땅 분양받고 2008년 이후에 공장 지어가지고 북측 노동자 받아가지고 한 2년이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그 모든 기업들의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었던 과정 속에서 비정상화입니다. 그래서 북측은 개성공단을 2008년부터 비정상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2008년 이후의 비정상승을 모릅니다. 그냥 2013년 상황, 2016년 이걸 보는데 그때부터 기존 남과 북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던 과정 속에서의 그 불편한 진실들이 결국 2016년 문을 닫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개성단의 가장 구조적 제도와 방안이다. 거기에 맞게끔 불비했던
북측이 그렇게 국제법적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세칙, 준칙을 만들자고 많은 협상을 제안했던 그런 것들을 그 시기에 만들었었으면은 이런 하고 있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이사 조치의 실효성 논란인데요. 저는 정부의 좀 어정쩡한 스탠스가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이사 조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 5월 24일 날 정책 조치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읽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라고 하면서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간의 개선을 약속하고 선언하고 굉장히 많은 합의들을 합니다. 여전히 유령 같은 오이사 조치를 계속 대뇌에 있는 것은 남북 양 정상 간의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우리는 오이사를 자꾸 이야기할까? 이게 법제의 문제일까? 아니면 분단 정치 체제 안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사고의 문제일까? 구조와 체제로서 분단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개성난 재개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한 원인, 법제보다는 이 정치, 분단 정치, 이 분단 체제가 작동되는 메커니즘, 이 결국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내지는 못 열게 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원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뭐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개성난 거버넌스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일찍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준비하던 그 시기부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성공단뿐 아니라 북측의 여러 다양한 27개, 25개 뭐 경기특구 개발구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북측에 투자하고자 하는 남측의 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든지 좀 이게 바운더리를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2018년부터 나름 재단에서 토의도 많이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많이 간담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시기가 좋아지면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다 묶여 있죠. 재단, 공단개발지원대책 수립 시행부터 운영, 지도, 감독, 기업 이런 것들 북측 현지에 있는 재단에서 다 관리위원회로 가죠. 북측은 관리위원회를 개성공단 운영의 관리위원회 책임관으로 줬습니다만은 지도기관과의 관계가 있죠. 그 관리위원회를 남측, 북측 같이 근무하자. 기업 상대는 남측이 하고 그렇게 운영했던 게 관리위원회입니다. 전체적인 법에 나와 있으니까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한번 평화경제가 실제로 다시 열리게 된다라면, 평화경제가 다시 열리게 되고 남북이 화해하고 다시 열리게 된다라면은 그 시기에 맞게끔 남북 개개의 거버넌스를 그냥 한번 그림을 그려봤던 겁니다. 남과 북이 공이 평화경제라는 개념으로 합의가 된다라면은 통일경제라는 말도 있고 평화경제라는 말도 있는데 경협의 상징으로서 이 평화경제위원회를 만들고 산업별 분과내에 있고 밑에 우리 남측에 북측에 총괄기구들을 두고 이 총괄기구가 집행기구가 이렇게 경협청이 되든 남공사가 되든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밑에 역할들을 하는 것 이런 그림들은 그냥 개념계획으로서 쭉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최초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미 이제 통일법 밖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03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제가 청와대에서 남북관계 국장을 하던 시절에 급하게 당시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께서 개성공단을 좀 성과적으로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감론을 박였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재단을 만들 것이냐, 공사를 만들 것이냐,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었어요. 기재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법제처 이 조직기구를 하나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과는 빨리 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최초의 협회로 출발했어요. 협회로 출발했다가 이후 1년 반 만에 재단으로 바뀌게 되죠. 장기적 전망으로 본다라면 가장 안정적으로 공사든 뭐든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정부 돈을 무상, 유상, 차관, 부채까지, 채무까지 이런 구조로 이렇게 공단이 개성공업지구진전에 움직여지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공사로 가면서 많은 부분 재정, 법, 위상들이 시대 변화에 맞게끔 좀 바뀌어야 된다. 현재는 통일부에게 전적인 지휘 감독 체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부처에 관계없이 쭉 일관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기구의 안정적 제도화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기본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